헤매는 것 같아가지고 네. 힌트를 좀 드릴 건데 이게 수학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분이 아마 경우예수랑 확통을 이과 학생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경우예수를 하나씩 따져가는 연습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옛날 경우예술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상의 하의를 입히는 경우예수가 있었는데 경우예수를 한 번에 정리하면 틀려요. 되게 사고가 꼬여요. 그런데 정보 순서대로 처리하면 그게 안 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제 구조도를 그린 다음에 가라는 거야. 1단락 주제는 두 가지예요.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1단락 주제에 따라서 파란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판단은 지식은 판단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판단 형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1번 분석 판단, 2번 종합 판단. 정확하게 이렇게 벤다이어를 그리셨어야 돼요. 물론 다르게도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사고 연습을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됐죠? 네. 자, 두 번째. 자, 보니까 분석 판단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요. 분석 판단은 첫 번째 언어로 판정이 되고요. 맞죠? 종합 판서는 언어 플러스 뭔가 필요하게 판정이 돼요. 두 번째 분석 판단은 경험과 무관하게 판정이 되고요. 얘는 경험과 유관하게 판정이 돼요. 그런데 이 경험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도 하냐면 2단락에서도 해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판정되는 지식은 후천적 지식이었어요. 즉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 1단락과 2단락 차이가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였거든. 이 둘이 1, 2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차이점이 있었단 말이야. 대조로서. 그럼 이게 뭔지 잡았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경험이라는 측면은 분석에도 적용을 하지만 분석 종합이냐에도 적용이 되지만 선천후천이냐에도 적용이 됐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바깥으로 빼놓은 거야. 내가 경험이냐 아니냐를. 근데 언어냐 아니냐는 분석과 종합해서 확실하게 판정이 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발췌도구에도 이렇게 구조와 주제를 완성하는 발췌도구를 하라는 의도가 그런 거야. 자, 아까 발췌도구는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꼬이거나 멘탈 터지거나 뭔가 급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실수하거나 계속 무한루프로 다시 보면서 터지니까 수학에서 풀이과정 깔끔하게 써놔버리면 검토만 하면 되잖아. 근데 암산으로 풀어버리면 전체 풀이과정을 다시 통틀어서 다시 해줘야 되잖아. 그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에 풀이과정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선천적 지식이 분석 판단을 다 포함하는 거네. 맞죠? 선천적 지식이 모든 분석 판단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천적 지식이 모든 분석 판단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선천적 지식은 1번 분석 판단 칸에만 색칠해줘야 돼요. 종합 판단 일부까지도 색칠해야 될까? 그거죠, 결국에는. 선천적 지식은요. 여기까지 영토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방금 저 내용을 발췌독한 건 맞지만 내용 발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정교해진 거죠. 그럼 끝났네. 후천적 지식은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러면 이제 1단락에서 자꾸 얘가 경험이다, 선험이다.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지. 왜? 그래, 종합 판단의 대부분은 다시. 그렇죠. 종합 판단의 대부분은 후천적 지식으로 판정이 되네. 그런데 누구? 이제 보였죠. 그러면 내가 이 빨간색 점선으로 만드는 이 노란색과 종합 판단 이 교집합 맞죠? 네.
즉 선천적 지식이면서 종합 판단인 이 교집합이 특수한 애였던 거예요. 칸트가 얘기한 3, 4단락 주제가 얘였던 거고. 이해됐어? 네. 벤다이브 하나 그리잖아요. 그럼 3번은 그냥 깔끔하고요. 4번도 그냥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칸트의 생각이 다시 나와요. 학문적 지식은 아까 1단락 세팅은 메인 아이디어예요.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럼 칸트가 생각한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메인 토픽은 뭐냐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되며, 즉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건 누구의 특색이었냐면 분석의 특색이었던 거고, 왜 전제 참여 결론 참이니까.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줘야 되는 거는 종합의 특성 같아요. 근데 얘를 종합이라고 써버리면 이제 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지. 왜?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라고. 즉 분석이면서 종합은 교집합이 없어. 그럼 뭐였겠어? 그러네.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전제 참여 결론 참이다를 경험적으로 판정하지 않고도 참가지 판정할 수 있다. 사실은 방금 저 부분은 선천으로 봤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다. 얘를 선천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종합명제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명제는 바꿔 얘기하면은 뭐였다고요? 파란색으로 현감 비출게요. 세계에 대한 지식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래, 그대로 우리가 워딩 그대로 왔죠. 선천이면서 교집합 종합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으니까 이제 흐릿했던 어떤 암호들이 해독이 되는 것뿐이고 명확해지는 거지. 그냥 줄글로 때려 읽었으면 틀렸잖아. 지금 정답률 3분의 2예요. 맞잖아. 4문제 중에 지금 6문제 중에 지금 4문제 맞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자,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게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고, 칸트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뭐로 뒷받침했다?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뒷받침했다. 됐죠? 근데 얘들아 봐봐.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 지문에서 100% 설명은 불가능해. 당연히. 왜? 정보량이 제한적인데 이미 지금 이거 이 정도 이런 수능 지문 없어요. 비문학이. 이거 벌써 1000단어 넘었어요. 가령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다라는 명제는 확실히 종합적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우린 이걸 뭐로 정의했죠? 거리로 정의해요. 최단 거리를 도형에서 거리로 정의하는 건 중1 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중1 때 점선면을 배웠어요. 그런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고 기준이 없다니까 이러면. 그래서 기준을 뭐라고 잡은 거야? 항상 최단, 짧은, 가장 짧은. 기준은 뭐예요? 가장 짧은 또는 최단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수학 공부학 제대로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종합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유는 고등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야? 언어적인 건데 이게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적으로 판정이 되는 얘는 분석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언어 바깥에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되니까. 한편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라는 명제는 직관에 의해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즉 경험과 반대되는 개념이 직관이야. 논리 경험 하나씩 따져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또는 경험과 다르게 판정되는 거다. 즉 선천적 지식이라고 한 거야. 얘를. 됐니? 선천적 지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근거로 선천적이면서 종합 명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의 얘기하면서 끝난 거야. 이러면 사실은 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이제 다시 논박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의의를 한번 준 건 뭐냐면, 야, 여기서 정말 한번 끊어봐라고 여러분한테 호흡을 한번 끊어준 거예요. 왜?
이걸 또 가져와 버리면 그렇게나 혼란스러웠던 칸트의 생각이 정립된 답에 또 혼란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독립적인 문단으로 독립적인 문제로 저는 실전에선 말고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놔둘게요. 얘가 처리가 되면 아마 5번, 6번이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번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정확하게 뭐 원래 구조도를 그렸어야 되는데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구조도는. 그리고 3단락의 구조도는 얘로 대체를 할게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봐. 지금요. 칸트의 주장에 대한 근거 예시가 유클리드 기하인 거야. 내용 일치가 아니라 주제 구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조에 초점을 더 버리면 뭔 소리야가 되는 거지 당연히. 내용 일치로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일치하는 거 틀린 거 보면은. 2번.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천적 명제를 다룬다. 자, 우리 아까 뒤쪽 안 읽었죠? 넘어갈게 그냥. 평행선 공리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되고 또 넘어갈게요 일단. 자, 봐. 분석 판단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준다. 보세요. 지금 분석 판단은 얘야. 맞죠? 그런데 세계에 대한 지식은 뭐였어? 종합이었단 말이야. 세계에 대한 지식. 세계에 대한 지식. 여기도 나와 있죠. 언어가 뭐예요? 분석이야. 그 세계 바깥의 지식이 뭐야? 선천 또는 선천이 아닌데 종합인데 그러면 맞죠? 세계 언어 바깥의 지식. 봐, 언어가 뭐라고? 언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야? 분석. 언어 바깥의 지식이니까 뭐야? 종합이에요, 종합. 됐어? 밴드는 그랬어야 된다고. 안 그려놨잖아. 그러면 헷갈릴 때마다 이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뒤지는 거야. 계속 흔들리니까. 핵심 정보가. 그럼 봐봐. 분석 판단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종합 판단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럼 봐봐. 지금 1번은요. 가장 거시적인 주제 구조고요. 그 주제 구조 원리에서 정보 가치 가장 높은 내용이고 여기는. 이해됐죠? 확인됐고. 5번 당연히 틀렸지. 거시 주제 구조로 보면 얘도 당연히 왜 경험에서만 나와. 경험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경험이 아닌 것에서 나오기도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3, 4번, 2, 3번 중에 풀리는 거예요. 2, 3번 중에. 그래서 2, 3번의 의도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선천적, 평행선 공리학 경험적. 자, 이거는 4, 5, 6단락 처리하고 가는 거니까 그때 갈게요. 자, 두 번째 분석 판단을 왔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1단락 내용을 발췌독해버리면 처리가 안 될 거야. 왜? 지금 1단락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가지고 오냐면 자, 분석 판단은 뭐냐면 주어 개념, 수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에다 세 번째 줄 보이죠. 그래서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한다고 봤더니 잠깐만, 오히려 주어 개념이 더 작은 개념 아니야? 주어 개념이 더 작은 개념인데? 뭐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의도 설계를 봤어야 된다고. 의도 설계를 보아하니 결국 무슨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 잘 들어요. 첫 번째, 형식적으로 봤을 때 주어와 수어 개념이 포함 관계냐도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했던 건데 두 번째는 뭐냐? 경험과 무관하냐 아니냐. 그 다음은 언어로 판정이 되냐 안 되냐. 4번이네. 왜? 남자, 여자, 콜드, 앵글 전부 다 언어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태양의 모양과 둥글다는 언어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 판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결국에는. 즉 분석 판단은 뭐야? 경험과 무관한 거고 얘는 경험과 유관한 거다. 자, 그럼 봐요. 벌써 문제에서 2번부터 세팅을 한 거야.
자, 얘들아 2번을 보렴.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그 특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인지 선험인지도 너희는 판단을 했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얘를 풀어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모든 어떤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집합과 명제에서 배웠지 국어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집합과 명제, P이면 Q이다.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한 가지 판별했는데 진리집합 포함관계 결국에는 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겠구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필기하고 이제 풀어봐요. 이거 가지고. 그럼 깔끔하게 3번, 4번이 풀릴 거야. 자,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 그렇죠? 지금 모든 분석 판단 얘가 분석 판단인데 지금 이 검정색은 노란색 안에 들어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 맞는 선지고 2번 선지 모두 후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이다. 그러네요. 지금 모두 후천적 지식은 이 녹색 영역인데 이 녹색 영역도 지금 종합 판단 넘버 2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3번 모든 선천적 지식은 분석 판단이다.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얘가 발레가 되는 거죠. 맞잖아. 네. 노란색 선천인데 종합이잖아 얘는. 분석이 아니라. 리을 어떤 선천적 지식은 어떤 노란색은 종합 판단 빨간색이다. 그러네. 빨간색 가지고 두 개 판단이 됐죠. 그러면 단순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OX 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정확히 활용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비로소 너희는 이런 글의 주제인 분석 종합 같은 혹은 선천이냐 후천이냐 같은 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 그렸으니 이제 4번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선지 볼게요. 경험과 무관한 진술. 경험과 무관한 진술이니까 뭐예요 얘는? 그래 선천이라고. 보이죠? 바로 얘 노란색이요. 노란색 선천. 낱말의 의미에서 옳고 그름은 분석이에요. 분석이에요. 지금 선천을 분석적으로 판정을 100% 할 수는 없잖아. 네. 기억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발췌도 할 수 있었는데 얘 찾으라는 거야. 이 빨간색 점선 영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점선 영역이 아니잖아 얘는 지금. 분석 박스, 파란색 박스 영역이잖아요. 2번 세계관한 진술이 뭔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풀이 과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써놔야지 정보들이 딱딱 고정이 되잖아요. 앞쪽 정보가 유동되면 뒤쪽 정보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쪽 꼬리가 엄청 크게 흔들리는 거야. 그 꼬리를 다 잘라버리면은 짧은 흔들림만 확인해주면 된다고. 그럼 짧은 흔들림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확인했었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세계에 관한 진술이에요. 그럼 발췌독을 했을 거라고. 그럼 도대체 세계에 관한 진술이 지금 몇 번 나오냐? 여기에 제가 그래서 언어 바깥의 세계에 관한 지식이에요. 세계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해됐죠? 언어 바깥에 관한 지식, 세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럼 세계에 관한 지식은 언어 바깥에 있으니까 뭐겠냐고. 언어 바깥에 있는 거게 뭐겠냐고. 종합? 후천? 종합? 후천이요? 다시 봐봐. 자, 봐. 자, 3단락과 4단락을 다시 한번 볼게요. 3단락은 언어 바깥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대. 네. 우린 아까 이걸 분석이라 썼거든. 그럼 얘는 언어 바깥에 대한 지식 종합인가? 맞잖아. 종합 맞잖아. 네. 다시 칸트는 학문적인 필연적으로 보편적이어야 되고 즉 선천적이어야 되고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줘야 된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는 게 뭐라고요? 종합. 오케이? 그럼 봐. 세계에 관한 진술 그럼 어떤 진술이야? 종합이라고. 종합. 맞죠? 박스 2칸이야. 박스 2칸. 자, 낱말의 의미에서 판정하는 건 뭐야? 1. 분석이지. 교집합이 없잖아 지금 얘는. 당연히 틀렸지.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왜?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다. 이게 뭐야? 선천이잖아요. 둘의 교집합이 뭐야? 이 빨간색이잖아. 아 그거구나. 그거 찾으라 그러면 정답이구나. 정답 3번. 알겠어요. 깔끔하게 풀리는 거야. 이렇게 풀었어요. 원래 이게 한 지문으로 설계된 거야. 그런데 이 시기쯤에 정보량 길어졌던 이유가 이렇게 주제 2개 이상을 세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5번, 6번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논증과 논쟁과 그래서 여기 문제로 이어질 거야. 5달러, 6달러 정리해볼게. 유클리드 기하의 선천적이라는 믿음은 비유클리드 기하학 추론 후 칸트가 선천적 어떤 명제에서 결국 경험적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결국 무너지게 됐다. 결국 논증 구조고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구조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칸트가 주장을 했다는 게 무너졌어. 반박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였기 때문에. 칸트 주장의 근거가 유클리드 기하였죠. 5가지 공리가 있대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지. 중요한 건 5째 공리인데 복잡하대. 그럼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직선밖에 한 점에서 이 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의 평행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중1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직선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을 때 여기에 평행 직선 하나 있었다고 우리는 배웠던 것 같거든. 그래? 이하 동치 명제가 있대요. 왜 이게 삼각형 내각의 180도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 사실 설명 간략하게 하면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삼각형 내각의 총합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맞니? 네. 일단 평행선의 성질에 따라서 얘 동의각. 얘랑 얘는 막곡제각. 네. 맞아요? 얘랑 얘도 동의각. 뭐 이런 얘기 한 거인데 봐. 이걸 왜 처리가 안 되냐면 정보가 없잖아. 이게 의도다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거야. 내가 처리하지 말라고. 처리가 안 되면 처리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어거지로 처리하다가 틀리냐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데 성립하지 않은 근거를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평생 공리를 증명할 때는 이렇게 느려야 증명이 되는데 이건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입증이 안 된다. 그 직관적으로 판정은 모르겠어. 그런가 봐 그냥. 자 그래서 이제 A로 왔고 A 왔더니 A 정보량이 보통 4개에서 6개 주어지면 하나의 독립적인 문항으로 설계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이에요.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뤄야 되는 완전 구면에 대한 걸 다룰 것이고 그래서 글의 주제는 이제 직선으로 갑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도 계속 직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선을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직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직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직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구면기하학에서 직선은 뭐냐? 일단 첫 번째 대원의 개념이 나와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대원은 원에서 가장 큰 원 완전 구라고 했을 때 지구를 놓고 보면 적도겠죠. 그리고 크기는 같은. 근데 위도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줄어들잖아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아마 영도 위선이거나 경선이거나가 될 것이고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뭐라 그런다? 측지선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원을 직선이라고 정의를 하겠대. 구면에서. 그러면 당연히 한 바퀴 돌면 유한하겠죠. 또 최단 거리를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정의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니까. 그 최단 거리를 구면 거리라고 그러고 구면 거리는 뭐냐면 측지선의 길이가 되겠죠. 6번째 정도까지. 따라서 경선과 위선은 여기서 적도 대원이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구면의 삼각형 그리실 때 여기서 일단 6번까지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점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면 위에서 구하면 대원의 일부로 정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건 첫 번째 대원,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대원의 일부, 그거를 측지선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보겠다? 직선이라고 보겠다. 얘네들 직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면 직선이네. 거리는 유한하구나.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겠대? 삼각형을 그렸더니 180도가 넘더래. 마지막 내용은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북극에서 적도까지 경선 따라왔어요. 그리고 적도에서 90도로 적도선 위선 따라가면 얘는 직각이잖아. 여기까지 왔을 때 내려가 270도 돼버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설명 끝이야. 설명 끝이야. 그리고 마지막 의 얘기하면서 끝난 거 여기서는 7달 끝. 자, 그럼 이제 뒤쪽 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2, 3번도 사실 여기서 풀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풀게요. 자, 봅시다. 5번. 네. A를 바탕으로 구면 기하.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려서 이해했어야 돼. 그림.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려진 대원들은 다 교점이 두 개죠. 왜? 한 바퀴 돌면서 무조건 한 번 만나는 거네. 그럼 어디서든 긋든 두 점이 만나질 거라는 게 그림으로도 이해가 될 거고, 발췌독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일단 그림 이해로 오케이 됐어요. 자, 완전한 구에서 두 직선의 길이는 뭐니까? 1대원이니까. 대원은 항상 같으니까 역시 주제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 이해로 털었고, 그림 이해 플러스 얘는 주제로 풀었고. 3번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80도로 수렴하겠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구면기하에서는 아까 270도까지도 커져, 270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커졌잖아 사실은. 네. 이해됐어? 맞네. 그러면 원리 이해했으면 얘도 보였겠네. 두 점 사이 구면거리는 아니죠. 4번은 뭐냐면 구면거리에 대한 정의, 6번에 대한 정의, 즉 최단거리에 대한 정의, 거리에 대한 정의가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단거리를 구면거리라고 하고 그걸 측지선이다 얘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6가지 키워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틀릴 일이 없었던 문제였던 건데, 자꾸 발췌독으로 털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수라고 하면 안 돼. 주제 구조 못 잡는 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건데 바로 갈게요. 선 A가 실제로는 최단거리인 거죠. 구면에서 얘가 구면거리잖아. A 측지선, 얘가 구면거리고 얘가 측지선이고 얘가 최단거리잖아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럼 B는 평면상의 최단거리일 뿐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 그러면 지구에다 실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됐겠냐는 거지. A, B, C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C는 그냥 위선이 같을 뿐인 거야. 사실 이거 제가 지구 그림 갖고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지구 그림이 더 복잡한 느낌으로 와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구 그림을 걸라 그랬는데 이게 위성 경선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고, 그냥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그릴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다시 한번 지구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 적도 위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경선들. 자, 그러면 지금 이거야. 그냥 뉴욕이 이쯤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취리가 한 이쯤 있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사실 뉴욕과 취리 간의 구면거리 측지선 최단거리 어떻게 이 두 개를 지나는 대원을 그렸겠죠. 그리고 이 거리 이 빨간색 형광펜 얘가 최단거리이자 A였겠죠. 측지선이었을 거고 그 측지선을 대원의 원호라고 한다. 아까 잡았을 거고 그렇죠? 다시 대원 최단거리 대원의 일부 그리고 측지선 대원을 직선이라고 그러겠다. 유한한 길이라고 보겠다. 최단거리 구면거리 측지선 원호라는 말은 맞나? 오늘은 못 본 거. 있었나? 잠깐만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발췌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시간 지연되고 근데 원어 없었던 것 같아요.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러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 단어 찾기가 수능 시험에 출제 의도일 리가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근데 봐봐. 결국엔 원호가 뭐야? 원의 호란 얘기잖아요. 호. 그렇죠. 원의 일부가 호잖아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호. 호는 뭐라고? 원의 일부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 그래서 대원의 일부였을 거고. 계속 봅시다. 자 C 항로는요. 위도는 같지 당연히 보기에 위도가 같다고 나왔으니까. 네. 최단 항로. 자 보세요. 지금 최단 항로는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원의 일부였거든. 네. 근데 지금 얘는 위도가 0도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위선은 맞지만 대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단 항로는 아닐 거라고 추측이 돼야지. 왜? 대원의 일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구면계약을 알고 푸는 것도 아닌데. 자 3번 볼게요. 다시 A는 그쵸? 이게 직선의 정의였다니까. 직선 일부라고 정의했잖아. 지도에서는 곡선처럼 보이죠. 보기 때문에. 네. 4번 B의 항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당연히 얘가 실제 최단거리잖아요. 얘가 실제 최단거리고 얘는 지도상의 최단거리일 뿐인 거지. 당연히 얘가 더 오래 걸려야죠. 그래서 남는 5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지도상에 B를 추구를 하겠대. 그럼 여러분 봐봐. A보다 B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B를 여기서 제가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B는요. A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B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첫 번째. 너희 선대칭 배웠니? 네. 얘 선대칭 할 수 있어요. 2차 함수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배운 선대칭은 직선대칭이야. 직선대칭. 네. 대칭이 뭐야? 포개했을 때 이렇게 포개했을 때 데칼코마니야. 네. 2차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포개?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서 나중에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가지고 뭐 어떻게 선대칭을 하라는 거지? 일단 이 문제. 대칭 이동부터 문제인 거야. 자, 두 번째. 대칭 이동이 된다고 쳐도요. 잘 보세요. 구면에서 A는요. 하나밖에 없어. 이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하나야. 원래 최단거리는 하나야. 맞죠? 네. 자, 최단거리 한 개고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최단위라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잘 봐. 대칭 이동을 하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대로야? 줄어들어? 대칭 이동 그대로. 당연하지. 포개했을 때 마주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그대로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 항로는 지구를 뚫고 들어가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걸 단면으로 보자면 이거야. 지금 얘를 단면으로 보면 여기가 뉴욕이고 얘가 취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였던 거야? A. A.
근데 얘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뭐 대칭 이동 시켰겠대. 네. 그럼 길이가 똑같으려면 지구 밑으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뚫고 가? 항로가. 그래서 얘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나. 첫 번째 곡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를 평면에다 대응시켜 놓고 대칭 이동을 하겠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선 A에 해당되는 만큼의 길이가 유지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지금 실제로는 그러면 얘는 땅을 파고 가야 되는 게 되는 거지. 네. 거리가 똑같으려면 얘랑 거리가 똑같으니까 대칭 이동이라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였던 거니까 사실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건드린 건 뭐냐면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수능에서 요즘 수능에 나오기 힘든 게 일단 정보량이 너무 많고 요즘 수능 기준으로 근데 옛날에 나올 법했고 되게 연습하는 게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 되게 살아있던 수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철저하게 배운 대로 주제구조 잡고 벤다이어그램 같은 정보 처리 도구를 쓰거나 그림 그려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거나 그러면 말끔하고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접근이. 그래서 이 연습을 기출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맞겠지. 제일 합리적이고 적합하겠죠. 좀 지루하더라도 그래서 저걸로 빨리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네. 굳이 풀기 귀찮으면 풀지 말고 수업 필기라도 네. 그냥 수업 필기만이라도 하는 걸 권장드려요.